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강남의 한 대형 저택 담벼락 앞에 두 명의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남루한 옷차림의 쌍둥이 형제였는데 형은 동생을 꼭 껴안은 채 온몸으로 빗줄기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저택 정원 안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원 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대한 계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까지 선명하게 새겨진 그 계집은 웬만한 원룸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형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스피커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민준이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오늘 밤만, 저기 계집에서 하룻밤만 자도 돼요?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서요.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뜨면 바로 나갈게요. 제발이요. 그 순간 저택 2층 서재에서는 한 노인이 CCTV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노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가 선명하게 화면에 잡히는 순간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지고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노인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목걸이가 설마.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던 그 목걸이, 며느리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가 아이들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쌍둥이용으로 특별 제작해서 2개를 만들었고 뒷면에는 각각 이니셜까지 새겨 넣었던 바로 그 목걸이. 노인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이처럼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자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쌍둥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노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민주는 깜짝 놀라 동생을 뒤로 숨기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희 나쁜 애들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밤만 비 좀 피하려고. 하지만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목걸이를 만졌고 목걸이를 뒤집어 뒷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J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동생 서준의 목걸이에는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희들이구나. 할아버지가 10년을 찾았단다. 노인의 목소리는 흐느껴 울음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할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틀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틀 전 새벽 5시 서울역 지하도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채 쌀쌀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하도 구석 골판지 위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던 쌍둥이 형제 위로 갑자기 강렬한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야, 너희 또 여기서 자냐? 여기 공공장소야. 매일 말해도 소용없네. 경찰관의 목소리에 형 민준이 부스스 눈을 뜨고는 황급히 동생 서준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서준아, 일어나. 빨리.
아이들은 골판지를 주섬주섬 챙기며 도망치듯 지하도를 빠져나갔는데 경찰관이 뒤에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보호소 가면 잘 돼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어. 왜 계속 이렇게 떠도는 거야? 하지만 민주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동생의 손을 꽉 잡은 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보호소는 절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전에 있던 그곳에서 원장이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때렸고 밥을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하면 벌로 창고에 가뒀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오르자 아이들은 편의점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교대 시간이 되면 야간 알바생이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을 몰래 내다 놓곤 했는데 오늘도 다행히 비닐봉지 하나가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봉지를 열어보니 삼각김밥 3개와 바나나 우유 1개가 들어있었고 형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준아, 오늘은 대박이다. 우유도 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에서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주간 알바생이 나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휴, 또 왔네. 빨리 먹고 가. 사장님 오시면 나 혼나. 민주는 허리를 구부려 90도로 인사를 했고 서준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은 길모퉁이로 자리를 옮겨 김밥을 나눠 먹기 시작했는데 민주는 자신의 것을 반으로 쪼개 동생에게 더 주었습니다. 형은 배 안 고파? 서준이 물었지만 민주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은 배가 너무 고팠지만 동생이 최근 감기 기운이 있어서 더 많이 먹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편 그 시각 강남의 대형 저택 안에서는 차민혁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액자 속에는 10년 전 며느리와 어린 손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회장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사진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 싶구나. 너무 보고 싶어. 회장의 나직한 목소리가 텅 빈 침실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내려가자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회장은 혼자 앉아서 먹는 밥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식탁에 의자는 12개나 되지만 그 많은 의자 중에서 사람이 앉는 자리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시죠. 하지만 회장은 몇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고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손자들을 위해 특별 제작한 놀이터가 있었는데 10년째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놀이터는 이제 녹슬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비서실장 윤소희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고아원 기부금 전달 내역입니다. 총 12곳에 전달 완료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찾았나? 윤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윤소희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윤소희는 단순한 비서실장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며느리의 친동생이었고 언니가 죽은 후 조카들을 찾기 위해 비서실장 자리에까지 올랐던 겁니다. 매달 고아원에 거액을 기부하는 것도 혹시 그곳에 조카들이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이제는 회장도 윤소희도 반쯤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계속 찾아봐.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회장의 목소리에는 기대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쌍둥이 형제는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걷다 보면 시간이 가고 해가 지면 다시 잠잘 곳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서준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서준아, 어디 아파? 열 있는 것 같은데? 서준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고 병원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뭐 좀 구해올게. 민주는 동생을 벤치에 앉혀놓고 근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진열대를 슬쩍 훑어보니 감기약이 보였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만 원. 민준에게는 1,000만 원이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약사가 뭐 찾는 거 있니? 라고 물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약국을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준의 손을 잡고 잠잘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는데 공원 벤치는 경찰이 쫓아내고 지하철역은 경비원이 못 자게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한 건물 뒷골목 계단 밑에 자리를 잡았고 민주는 자신의 얇은 점퍼를 벗어 동생에게 덮어줬습니다. 형, 추워.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민주는 동생을 꼭 안으며 자신의 체온으로 동생을 녹여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곧 따뜻해질 거야. 하지만 민준 자신도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고 무엇보다 동생의 기침 소리가 점점 심해지는 게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초라한 옷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골목 입구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결국 다가가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쌍둥이 형제는 서준이의 기침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골목 계단에서 잔탓에 온몸이 뻐근했고 특히 서준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동생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어젯밤보다 열이 더 오른 것 같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준아, 오늘은 꼭 약을 구해야겠어. 조금만 기다려. 민주는 동생을 계단에 앉혀놓고 근처를 돌아다니며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캔이나 병을 주워 고물상에 팔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캔을 모아서 2만 원을 만들려면 적어도 사나흘은 걸릴 것이고 서준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의 눈에 한 편의점이 들어왔는데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감기약 박스가 보였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점원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서 재빨리 감기약 한 박스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려는 순간 점원이 고개를 들었고 CCTV를 확인하더니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뭘 훔쳐간 거야? 민주는 정신없이 편의점을 뛰쳐나왔고 뒤에서 점원이 쫓아왔습니다. 골목을 몇 번이나 돌았지만 점원은 계속 따라왔고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훔친 거 내놔. 점원이 손을 뻗어 민준의 주머니를 뒤지려는 순간 누군가 점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초라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점원과 민준 사이에 서 있었고 남자는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지폐 4장을 꺼내 점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이는 제가 아는 아이인데 제대로 못 봐줘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허리를 깊게 숙였고 점원은 돈을 받아들며 투덜거렸습니다. 에휴,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 요즘 애들 버릇 없어도 너무 버릇 없어. 점원이 가고 나자 남자는 민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아프구나. 이 약 가지고 가서 먹여. 민준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는데 남자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슬픔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꼭 갚을게요. 민준이 말했지만 남자는 대답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고 민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약을 꼭 쥐었습니다. 한편 차민혁 회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고 기록,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서까지 수백 번도 넘게 읽어본 자료들이었지만 그는 오늘도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10년 전 가을에 일어났는데 며느리가 쌍둥이 손자들을 데리고 시내로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터널 안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했고 며느리는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아이들은 차 안에 있었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 그 이후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했고 회장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그 차 안에 있었을까?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런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윤소희가 서재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드립니다.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있고 4시에는 하지만 회장은 윤소희의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소희야, 혹시 새로운 단서는 없나? 윤소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아이들이 정말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회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아이들이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을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찾아봐. 고아원, 보호소, 병원, 어디든 빠짐없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윤소희는 사실 회장보다 더 간절히 아이들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언니가 죽고 조카들마저 잃었을 때 그녀는 평생 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다짐했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저녁 무렵 쌍둥이 형제는 한강 둔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구해온 감기약을 먹은 서준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형, 그 아저씨 누구였어? 서준이 물었고 민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눈빛이 슬퍼 보였어. 왜 그랬을까? 형제는 잠시 침묵했고 노을이 한강 위로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동생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이거 주실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서준도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이게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그게 언제였는지, 엄마 얼굴이 어땠는지 그런 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아이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과거의 일은 흐릿한 꿈처럼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형제는 다시 잠잘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바람이 차가워서 어딘가 바람막이가 되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대형 건물 뒤편 주차장 구석을 발견했는데 환풍기 옆이라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형제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서로를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형, 우리 언젠가는 집이 생길까?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고 민주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꼭 집 생길 거야. 따뜻한 방에서 자고 맛있는 밥도 먹고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민준 자신도 그게 정말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멀리 건물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낮에 민준을 도와줬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긴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조용히 아이들 옆에 놓고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기상청에서는 밤사이 강한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를 발표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낼지 고민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평소 잠을 청하던 곳들은 모두 비를 피하기 어려운 곳들이었습니다. 건물 계단 밑은 빗물이 흘러들어올 것이고 지하도는 경찰이 순찰을 돌 것이고 공원 벤치는 비를 정면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동생의 얼굴을 보며 걱정이 깊어졌는데 서준은 겨우 감기가 나아가는 중이었고 비를 맞으면 또다시 열이 오를 게 분명했습니다. 형, 오늘 밤은 어디서 자? 서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고 민주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꼭 좋은 데 찾을게. 저녁 6시가 넘어가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황급히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지만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처마 밑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순식간에 젖어들기 시작했고 서준은 추위에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형, 추워. 민주는 동생을 꼭 안으며 자신의 체온으로 동생을 녹여주려 했지만 민준 자신도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민주는 서준의 손을 잡고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 어디든 좋으니 비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강남 쪽으로 들어서게 됐고 주변에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형 저택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때 한 저택의 담장 너머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정원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대한 계집이었는데 민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집치고는 너무 컸고 지붕도 제대로 있었고 무엇보다 명품 브랜드 로고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담장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개는 보이지 않았고 계집 안에는 심지어 쿠션까지 깔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준아, 저기 계집 좀 봐. 서준도 고개를 들어 바라봤고 형제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 저기 들어가도 될까? 민주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동생이 계속 기침하는 소리를 듣자 결심이 섰습니다. 일단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형제는 담장을 따라 걸어가 정문 인터폰 앞에 섰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민주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죄송하지만 저기 정원에 있는 계집에서 오늘 밤만 하룻밤 자도 될까요?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서요. 개가 있으면 안 들어갈게요. 근데 지금 개가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뜨면 바로 나갈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민준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고 서준은 형의 옷자락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형제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저택 2층 서재에서는 차민혁 회장이 CCTV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무시하려 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나이는 9살쯤 되어 보였고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확대해서 아이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고 그때 무언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였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더욱 확대하자 목걸이의 디자인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회장은 그 목걸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이 직접 보석상에 주문 제작한 목걸이였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듣고 2개를 만들었고 각각의 뒷면에는 이니셜을 새겨 넣었습니다.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지고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회장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설마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가 놀라서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지만 회장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재를 뛰쳐나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이처럼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집사는 당황해서 뒤를 쫓았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자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쌍둥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는데 형 민주는 깜짝 놀라 동생을 뒤로 숨기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희 나쁜 애들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밤만 비 좀 피하려고. 하지만 회장은 말없이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목걸이를 뒤집어 뒷면을 확인하는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거기에는 M, J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회장은 다시 동생 서준의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S, J라는 이니셜이 똑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흐느껴 울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구나. 할아버지가 10년을 찾았단다. 회장은 두 아이를 동시에 끌어안았고 비를 맞으면서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있단다. 너희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계집이 아니라 집 안에서 자야지. 우리 손주들.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고 집사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와 아이들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저택 담장 너머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자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찾으셨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차민혁 회장의 저택 안으로 들어선 순간 두 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 대리석으로 된 바닥, 벽면 가득 걸린 그림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사가 아이들을 2층 객실로 안내했는데 객실 하나의 크기가 아이들이 전에 있던 보호소 방 전체보다 더 넓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씻으시고 옷은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집사가 욕실을 가리키며 말했고 민준과 서준은 조심스럽게 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이 가득 채워졌고 비누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형제는 생전 처음 이런 욕조에 들어가 봤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 여기 진짜 천국이야.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좋아서 혹시 꿈은 아닐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골목 계단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침대 위에는 깨끗한 옷이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이 조금 큰 편이었지만 그래도 새 옷을 입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자 차민혁 회장이 들어왔는데 회장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회장을 따라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길게 늘어선 식탁 위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 아이들이 평생 먹어본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을 자신의 양옆에 앉히고는 직접 음식을 떠서 아이들 접시에 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회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어색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얼굴은 기억 안 나요. 그냥 보호소에 있다가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원장님이 무서웠거든요.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서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왜 저희가 손주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할아버지 있는 줄도 몰랐는데.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그 목걸이,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한테 선물했던 거란다. 쌍둥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2개를 만들었지. 그리고 뒷면에 이름 첫 글자를 새겨 넣었어. 아이들은 자신들의 목걸이를 만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으로 돌아간 후 회장의 서재에서는 비서실장 윤소희와 회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윤소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아이들이 진짜 손주들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목걸이가 증거야. 그 목걸이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어. 주문 제작한 거라고. 하지만 윤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었습니까? 목걸이는 도둑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검사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윤소희의 목소리에도 간절함이 묻어났는데 그녀 역시 아이들이 진짜 조카들이길 바라고 있었지만 동시에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검사를 해보지. 하지만 나는 이미 확신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병원에서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왜 피를 뽑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회장이 괜찮다고 하니까 순순히 따랐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고 그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저택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아이들은 여전히 어색해했고 밤마다 민주는 혹시 내일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매일같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봤고 심지어 직접 아이들 방에 찾아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서준은 점차 회장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모든 게 너무 좋아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회장의 저택 주변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여러 번 저택 앞을 지나갔고 누군가 담장 너머로 저택 안을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이 이를 발견하고 쫓아갔지만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윤소희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불안함을 느꼈는데 혹시 아이들을 노리는 세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경비를 2배로 늘렸고 CCTV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한편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강태호였습니다. 그는 저택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저택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혹시 아이들에게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소희가 봉투를 들고 회장의 서재로 들어왔을 때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소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회장은 천천히 눈을 뜨고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고 서류를 펼쳐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99.99% 일치.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윤소희도 서류를 확인하고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녀에게도 이 아이들은 잃어버렸던 조카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고 10년간 쌓였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차민혁 회장은 쌍둥이 형제를 공식적으로 차그룹의 상속자로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10년 만에 찾은 손주라는 스토리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10년 전 사고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았고 왜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던 걸까요? 회장은 윤소희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소희야, 10년 전 그날의 모든 기록을 다시 조사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윤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조사팀을 꾸렸고 10년 전 자료들을 모두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에는 며느리와 쌍둥이 모두 차량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고 당시 담당 형사는 화재 규모로 봐서 생존 가능성은 제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소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근처 병원 응급실에 신원 미상의 쌍둥이 아이들이 실려왔다는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병원 기록을 보니 아이들은 의식이 없었고
몸 곳곳에 타박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경찰은 이 아이들과 터널 사고를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보호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10년을 보낸 것입니다. 윤소희는 이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했고 회장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는 걸 왜 아무도 몰랐단 말인가? 내가 10년 동안 찾아 헤맬 때 아이들은 보호소에 있었다고? 윤소희도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당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은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연락처를 묻자 급한 일이 있다며 그냥 가버렸다고 하네요. 회장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해. 10년이 지났어도 반드시 찾아내. 윤소희는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인터뷰를 시작했고 마침내 한 간호사가 그날을 기억해냈습니다. 아, 그날. 기억나요. 그 아주머니 옷차림이 평범한 청소 아줌마 같았어요. 그리고 손이 많이 거칠었던 게 기억나네요. 단서를 얻은 윤소희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당시 청소 일을 하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했고 한 명 한 명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을 만나고 나서 마침내 한 아주머니를 찾아냈는데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였습니다. 60대 초반의 김순자는 현재도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고 윤소희가 10년 전 터널 사고 이야기를 꺼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날. 김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청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터널 옆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리고 불길이 치솟는 게 보였죠. 저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는데 그때 터널 입구 쪽에 두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고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얼른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이들을 안고 있었죠. 구급차가 와서 아이들을 싣고 병원으로 갔는데 저도 따라갔어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살아만 있으라고. 윤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셨나요? 김순자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잖아요. 병원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발견한 건데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줄 알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닐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치듯 나와버렸죠. 그 후로 1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부모를 찾았는지, 제대로 크고 있는지. 김순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윤소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주머니, 그 아이들 찾았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아주머니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은 정말 불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윤소희는 김순자를 회장에게 데려갔고 회장은 김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손주들을 살려주셨어요. 김순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쌍둥이 형제를 불러
김순자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너희를 살려주신 분이야. 10년 전 그날 이분이 아니었다면 너희는.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과 서준은 김순자를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자는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차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사고 차량은 터널 안쪽에서 불타고 있었고 아이들이 발견된 곳은 터널 입구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이들이 스스로 그 거리를 이동할 수는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윤소희는 당시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고 10년 전 파일들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흐릿하지만 복원된 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타는 차량 근처에서 한 남자가 아이 2명을 안고 터널 밖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흐릿해서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남자의 움직임은 매우 빠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 정확하게 아이들을 구출하고는 터널 밖에 내려놓고 다시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차 안에 남은 며느리를 구하러 들어간 것으로 보였지만 그 후 영상은 끊겼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차 회장의 손주로 공식 발표된 지 며칠 후 회장은 아이들을 정식으로 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지만 다행히 민주는 혼자서 글을 깨우쳤고 서준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는 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고용했고 아이들은 빠르게 또래 수준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아침 회장은 직접 아이들의 교복 매무새를 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어.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렴. 민준과 서준은 새 가방을 메고 신이 나서 현관으로 향했고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경로로 차가 운행되고 있었고 민준이 이를 눈치챘습니다. 아저씨, 여기 우리 집 가는 길이 아닌데요? 운전기사는 대답하지 않았고 차는 점점 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고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차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운전기사는 계속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했고 결국 차는 한적한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차 뒤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고 거기서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민주는 동생을 꼭 안으며 차 안구석으로 몸을 움츠렸고 서준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차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앞 남자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나머지 3명이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구야? 그때 공터 한쪽에서 초라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는데 바로 강태호였습니다. 남자들은 강태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뭐야, 거지 아저씨 하나 나타났네. 꺼져, 안 다치고 싶으면. 하지만 강태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다가왔고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강태호를 밀쳐내려고 손을 뻗는 순간 강태호는 번개같이 남자의 팔을 꺾었고 무릎으로 남자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고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는데 마치 수십 년간 훈련받은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주먹, 발차기, 팔꿈치 타격이 연속으로 이어졌고 불과 10초 만에 4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차 문을 열고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민주는 강태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하지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합차에서 또 다른 남자 1명이 내렸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경고도 없이 강태호를 향해 달려들었고 강태호는 아이들을 뒤로 밀어내며 칼을 든 남자와 맞섰습니다. 격투가 벌어졌고 강태호는 칼을 피하면서도 남자를 제압하려 했지만 순간 실수로 옆구리에 칼이 스쳤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나왔지만 강태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린 후 정확한 주먹으로 남자를 기절시켰습니다. 모든 납치범들이 쓰러지고 나서야 강태호는 무릎을 꿇었고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다가가 강태호를 부축했습니다. 아저씨,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강태호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무사하면 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경찰차와 함께 차 회장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려 쌍둥이를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하지만 쌍둥이가 가리킨 곳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태호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가 강태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강태호, 당신이 살아있었소? 강태호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데 반가움과 동시에 분노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강태호를 병원으로 실어갔고 회장과 쌍둥이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회장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쌍둥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면 회복하실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호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고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강태호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쌍둥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아는 사람이에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야. 한때는 할아버지 목숨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지. 다음 날 아침 강태호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차민혁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10년 만이군, 강태호. 강태호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당신은 내 며느리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었소. 그런데 당신은 휴가를 떠났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났소.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며느리는 죽지 않았을 것이오. 강태호는 고개를 숙였고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망쳤소. 사고 후 연락도 두절되고 나타나지도 않고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소.
회장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내 손주들을 구해줬으니 빚은 갚았소.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내 손주들 곁에 있을 자격이 없소. 떠나시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쌍둥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민준이 회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아저씨 없었으면 우리 죽었을지도 몰라요. 서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쫓아내지 마세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몰라. 이 사람이 1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민준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몰라요. 저희는 10년 전 일은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지금 이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준 건 사실이에요.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강태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윤소희는 병실에서 벌어진 회장과 강태호의 대치 상황을 전해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CCTV 영상에서 본 그 남자가 바로 강태호일 가능성이 높았고 만약 그렇다면 강태호는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구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소희는 즉시 전문가를 고용해서 10년 전 CCTV 영상을 최대한 복원하도록 지시했고 이틀 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복원된 영상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했고 그 남자의 얼굴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소희는 강태호의 10년 전 사진과 비교해봤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강태호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차량의 브레이크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고 그것은 명백한 고의적 사고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윤소희는 더 깊이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차량 정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하루 전 차량이 정비소에 들렀다는 기록이 있었고 담당 정비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비사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윤소희가 거액의 보상을 제시하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떤 남자가 따로 돈을 주면서 브레이크 라인에 작은 흠집을 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터널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게 만들고 싶다고 했죠.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비사는 고개를 떨구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윤소희가 다그쳤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죠? 정비사가 떨리는 손으로 당시 CCTV 화면을 보여줬고 거기에는 차그룹 전무 박상철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윤소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박상철이 계획한 살인이었던 겁니다. 윤소희는 즉시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회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상철이 내 며느리를 죽였다고? 회장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소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복원된 CCTV 영상을 보시면 강태호 실장이 아이들을 구해낸 게 맞습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먼저 구한 겁니다. 윤소희는 노트북을 켜서 복원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태호는 불타는 차량으로 달려들어 뒷좌석 문을 열고 의식을 잃은 쌍둥이를 한 명씩 안아서 터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후 다시 터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차량이 폭발했고 강태호는 폭발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태호, 당신이 아이들을 구했구나. 윤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강태호 실장은 휴가 중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일 그는 몰래 며느님을 따라다니며 경호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고장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 윤소희는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병원 기록입니다. 강태호 실장도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전신 화상의 골절까지 6개월간 입원했고 그 후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회장님께 연락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며느님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나는 그를 원망했는데. 윤소희가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진실을 아셨잖아요. 강태호 실장에게 가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박상철을 처리해야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태호가 있는 병실 문을 열자 강태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강태호에게 다가가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태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회장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있게. 내가 잘못했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네, 강태호. 자네가 내 손주들을 구해줬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10년 동안 자네를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자네야말로 우리 가족의 은인이었어. 강태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며느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구했지만 며느님은.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최선을 다했어. 며느리도 아이들을 먼저 구해달라고 했을 거야.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야. 회장은 강태호를 꼭 껴안았고 두 남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울음을 멈춘 회장이 강태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강태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회장님께 얼굴을 보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회장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살아있을까 싶어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우연히 쌍둥이를 발견했고 그때부터 몰래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이들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나서면 아이들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박상철이 아직도 회장님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회장님을 만나게 된 그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회장이 강태호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없었다면 내 손주들은 진작에 죽었을 거야. 강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오게.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이번에는 경호 실장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말이야. 손주들도 자네를 원하고 있어. 자네는 저 아이들의 생명의 은인이야. 강태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쌍둥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민준과 서준이 강태호를 끌어안았고 강태호는 아이들을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박상철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민혁 회장은 박상철을 처리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윤소희와 함께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검찰과도 긴밀하게 협조했습니다. 정비사의 증언, 복원된 CCTV 영상, 당시 브레이크 라인 분석 결과, 그리고 박상철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일주일 후 차 그룹 이사회가 열렸고 박상철은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는 회장과 이사진들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전무 아니, 박상철, 10년 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고 있네. 박상철은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하지만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보세. 당신이 내 며느리를 죽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 거야. 박상철이 끌려나간 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실은 며느리를 죽인 원흉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소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실 시간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진짜 가족과 함께 살아야지. 그날 저녁 회장은 저택으로 돌아와 쌍둥이와 강태호, 그리고 윤소희를 모두 거실로 불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함께 초대되었고 긴 식탁에는 처음으로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택에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회장은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식사 중에 회장이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모두를 모은 이유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회장을 바라봤고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피로 연결된 가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은 강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태호, 자네는 10년 동안 내 손주들을 그림자처럼 지켜줬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게. 공식적으로 이 집의 가족으로 등록하고 싶네. 강태호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쌍둥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태호 아저씨가 우리 가족이 된다. 회장은 김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서 10년 전 아이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도 우리 가족입니다. 이 집에서 함께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저는 그냥... 하지만 쌍둥이가 김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가 좋아요. 회장은 윤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자네도 이제는 비서실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자네 언니가 못다한 역할을 자네가 대신해주고 있어. 고맙네. 윤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조카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회장이 손을 들어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건배. 6명이 잔을 부딪혔고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평생 같이 살 수 있어요? 회장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할아버지가 없어도 너희끼리 서로 지켜주며 살아야 해. 그게 진짜 가족이란다. 몇 달 후 박상철의 재판이 열렸고 그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장은 법정에서 박상철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고 그저 슬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회장은 정원을 거닐다가 그 유명한 명품 계집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에 손주들을 위해 준비했던 개를 키우려고 만든 계집이었는데 정작 개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고 대신 손주들이 그 앞에서 비를 맞으며 도움을 청했던 곳이었습니다. 회장은 계집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고 대신 계집 앞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곳이라는 글귀와 함께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저택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쌍둥이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의젓한 형이었고 서준은 밝고 명랑한 동생이었습니다. 파티장에는 학교 친구들도 초대되었고 강태호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주방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윤소희는 파티 진행을 도왔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이제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쌍둥이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나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니?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태호 아저씨, 순자 할머니, 지혜 이모 모두 건강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자고 빌었어요. 서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자고요. 회장은 두 손주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할아버지 소원도 똑같단다. 강태호가 다가와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김순자와 윤소희도 함께 모였습니다. 5명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둥글게 둘러섰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해질녘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쌍둥이는 계집 앞 팻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그날 밤 기억나? 우리 여기서 자게 해달라고 했잖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날이 우리 인생이 바뀐 날이야. 만약 그날 비가 안 왔으면, 만약 이 집을 못 찾았으면 우리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서준이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 무서웠지? 그때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근데 지금은 안 무서워. 우리한테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두 아이는 서로를 꼭 안았고 저 멀리서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